작은 마을 끝자락,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낮은 돌담을 따라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매화나무가 아직도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었다. 그 안에는 3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주인공인 윤수진, 그녀의 시어머니 이말자, 그리고 남편인 박동진. 수진이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 동진을 만나던 날, 그는 말수도 적고 무던한 사람 같아 보였다. 도시에 살던 수진은 한적한 시골살이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만 잘 모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자마자 말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이봐 며느리.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내가 이 집 여자야. 알겠지? 말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곧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 새벽마다 부엌에 나와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에 소금을 덮어주고 있을 때면 말자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갸웃하며 수진을 훑어보곤 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서울에서 배운 게 겨우 이거야? 내 손은 뭐가 그리 예쁘냐? 흙 한번 안 만져봤지? 동진이 일찍 집에 오면 밥이라도 차려놔야지 뭐가 그리 한가해. 말자는 쉬지 않고 잔소리를 쏟아냈다. 수진은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수진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남편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동진은 언제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곧 잠들어 버렸다. 그에게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수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진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시장에서 복숭아를 사온 말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이 장독대는 왜 이렇게 더럽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살림을 왜 이렇게 해? 수진은 빗자루를 움켜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말자의 방 앞을 지나쳐 대문을 나서려는 찰나 뒤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말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말자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도망이라도 가려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수진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요. 말자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그래, 그렇게 가면 되겠네. 내가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들을 두고 나가겠다는 거야? 뭘 믿고? 어디서? 수진은 말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움켜쥐고 대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말자는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다. 야, 당장 안 돌아와. 수진은 잠시 멈춰섰다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이젠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방은 비어 있었다. 옷장 안도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말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자는 방 안에 서서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주제에 어디를 간다고 어디서 그렇게 배짱이 생겼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상하게도 쓰라린 고통이 함께 묻어나 있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집안에는 고요가 감돌았다. 동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말자는 멍하니 마당에 앉아 수진이 쓸던 빗자루를 바라보았다. 이따금 수진의 빈자리가 그토록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마당에 낯선 승용차가 한 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한껏 차려입은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수진은 대문을 넘어 말자 앞에 섰다.
말자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수진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이젠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차례예요. 수진의 발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묻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등 뒤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말자는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수진아, 내가 왜? 말자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아주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곧장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직은 며느리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말자는 주름진 이마에 힘을 주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그럼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온 거야?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이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말을 하러 왔어요. 제 이야기 그리고 제 선택.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말자는 장독대에 남겨진 빗자루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두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이제 예전의 그 며느리가 아니에요. 말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를 이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이 집 여자답게 살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말은 결국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말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수지는 손끝을 부르르 떨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매일 아침마다 눈치를 받고 밥을 지으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빗자루를 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한 번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끝이 없더군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다. 수진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과 표정,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할 줄 아냐, 서울내기라 살림은커녕 밥도 못한다. 내 손은 놀기만 해서 곱다. 어머니의 그 말들이 제게 얼마나 비수가 됐는지 아세요? 말자의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전 이제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제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고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걸. 말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아주 작은 죄책감. 그러니 이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말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이혼 서류였다. 어머니, 전 남편과도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 집을 나간 이후로 서로 연락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말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숨을 헐떡였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해졌다. 어머니, 더 이상 저는 어머니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은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말자는 벙찐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그렇게 말하자 말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걸 저한테만 다 쏟아내셨어요. 저는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약했어요. 말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가빠졌다. 수진아.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수진이 문을 나서려던 순간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미안하다. 수진의 걸음이 멈췄다. 그 한마디를 기다려온 듯 그녀의 눈가에도 이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찬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말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봤다. 그 손에는 수진을 붙잡지도 위로하지도 못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수진은 대문을 닫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질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나 멀어질수록 말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수진이 떠난 집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말자는 멍하니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윽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름진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수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하얀 한복 치마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던 그날을. 그녀도 처음에는 예쁜 아가씨구나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은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엔 불만과 서운함이 쌓였다.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친정에서는 밥 안 하고 살았니? 이 집 여자답게 굴어야지. 수진에게 쏟아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때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그녀는 그 표정이 늘 얄밉게만 느껴졌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게 왜 그렇게 얄미웠을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밤이 깊어졌다. 말자는 홀로 부엌에 앉아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주방에 남아있던 수진의 수저통을 보며 손끝으로 쓸어보다가 또 눈물이 고였다. 그 수저에는 아직도 수진이 남긴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서둘러 시장에 갔다. 시장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말자 이댁.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 아유, 며느리랑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말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친정에 가서 못 왔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뒤 말자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방, 주방, 다용도실까지. 빗자루질을 하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도 그 아이가 돌아오진 않겠지. 그리고 수진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어보니 그 방은 아직도 수진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는 마트에서 콩나물 사오기 같은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다. 말자는 사진을 떼어 손에 쥐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 수진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깨져버렸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수진이 왔다 갔어요?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가 방에 들어가자 말자는 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자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내일 법원에 갑니다. 서류를 제출하려고요. 말자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입을 열어야 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 짧게 답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말자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말자는 점점 야위어 갔다. 밥맛이 사라졌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을 피했다.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낮에는 수진의 방문 앞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주진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자초한 일이란 걸.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존재를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며느리였던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말자는 편지를 꼭 쥔 채 오열했다. 손끝에 남은 편지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날, 아들은 수진과 함께 나란히 나왔다. 말자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무릎이 풀려 앉아버렸다. 아들은 말자에게 시선을 한 번 주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 속에는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끝내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지. 이제라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쓸쓸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수진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장 큰 벌은 사랑을 잃는 것이란 걸. 며칠째 말자는 집안을 정처 없이 서성였다. 거실을 맴돌다 수진의 방 앞에 멈추고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기를 수십 번. 결국에는 손잡이에 손끝만 대고 다시 돌아서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수진이 떠났다는 게,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게. 하루는 친척이 찾아왔다. 동생네 부부였다.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살도 너무 빠졌고 무슨 일 있었어요? 말자는 대답을 못했다.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을 뿐이다. 그들이 떠난 뒤 거울을 보니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부쩍 늘었다. 밤이면 더 괴로웠다. 텅 빈 집안의 모든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바람에 창문이 덜컹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에서 나는 낮은 진동. 그 모든 게 수진의 목소리로 들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만 좀 하세요. 그녀는 종종 식탁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말자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아들마저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날 밤 아들이 집을 나서며 말했다. 어머니,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말자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간 말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며느리가 도망갔다면서. 원래 그 집이 좀 시어머니가 심했대. 그들은 그녀를 피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들은 모두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말자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주방에서 멍하니 앉아 시장에서 사온 두부를 바라봤다. 원래라면 수진이 미역국을 끓이며 부엌을 지키고 있었겠지. 그 아이가 정성스럽게 무치는 나물이 맛있었는데. 며칠이 지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수진의 어머니였다. 네, 여보세요? 저 말자예요, 수진이 시어머니. 상대방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다. 뭐 때문에 전화하셨죠? 수진이 괜찮은지.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말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이 되자 말자는 다시 수진의 방에 들어섰다. 서랍을 열어보니 수진이 쓰던 작은 일기장이 나왔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 또 혼났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난 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만 할까.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점점 지친다. 어머니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말자는 일기장을 꼭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수진아.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가만히 집에 있자니 숨이 막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말자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때 멀리서 보이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과 또래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모습에 말자는 그만 걸음을 멈췄다. 그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고기를 사며 깔깔 웃고 있었다. 말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불 속에 파묻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지만 다시 시작할 방법은 없었다. 이미 모든 건 무너졌고 그 아이는 떠났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하얀 옷을 입고 말자를 향해 웃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말자는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수진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깨어나 보니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며칠 후 집 우편함에 서류가 도착했다. 법원에서 온 이혼 확정서였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그 서류 위에는 수진과 아들의 이름,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류를 내려놓고 말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 이제 여기서도 더 못 있겠어요. 잠깐 나가 있을게요. 말자는 겨우 대답했다. 알았다 그래 몸은 챙겨라. 그날 밤 말자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은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몰랐다. 식탁 위에는 세 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다. 수진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을 주지 못한 자리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혼자가 된다는 것이란 걸. 말자는 며칠째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어쩌다 잠이 들어도 곧바로 악몽에 시달려 깨기 일쑤였다. 꿈속에서는 수진이, 아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엉켜 나타났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당신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졌어.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잠결에도 심장을 쥐어짜듯 아팠다. 그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말자가 문을 열자 편의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이는 수진. 말자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상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안으로 옮겼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봉투와 함께 한 권의 책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이제 제 짐은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던 날들을 잊진 않을 거예요. 그날의 상처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자는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낯선 도시의 어느 거리, 수진 옆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말자는 시장을 돌았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다.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 한 낡은 꽃가게 앞에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장미가 가득 꽂혀 있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말자는 생전 처음 장미를 샀다. 그것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방에 두었다. 밤이 되자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오랜만에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 왔니? 말자는 멈칫하다가 수진이 보낸 사진을 내밀었다. 아들은 사진을 보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잘 지내는 것 같네요.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아들은 사진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말자 역시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밥솥을 열어보니 갓 지은 밥이 푸근한 김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밥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데웠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 문득 수진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국가는 제가 맞출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토록 거슬렸던 걸까? 내가 아직 멀쩡히 있는데 왜 저 아이가 설치는 거지?
그런 심술이 괜히 나왔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건 수진이 건네는 작은 배려였고 사랑이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말자씨,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셨다던데 수진이는 혼자 잘 지내나 봐요. 말자는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문득 봉투 속의 글귀가 떠올랐다.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미워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처음으로 수진이 대견했다. 그 모든 걸 견디고도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낸 그 며느리가. 그날 밤 말자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그리고 거울 속의 눈빛. 이제라도 바꿔야지. 다음 날 말자는 오래된 옷장을 열어 색이 바랜 한복을 꺼냈다. 그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시장으로 나갔다. 이웃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 수군거렸지만 말자는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다. 시장 어귀에서 꽃가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더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샀다. 그리고 택배를 붙였다. 받는 사람 수진. 봉투에는 단 한 문장만 적었다. 수진아, 이제는 내가 내게 배워볼게. 밤이 되자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왔다. 그는 말자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고 잠시 놀란 듯했다. 어머니, 앉아라. 같이 먹자. 밥상 위에는 예전처럼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정성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말자는 수진의 방에서 잠들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수진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책장 한켠에는 수진이 좋아하던 시집이 꽂혀 있었다. 책을 한 장 펼치자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말자는 오래도록 책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그리고 그날 말자는 처음으로 긴 편지를 썼다. 수진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수진아, 그동안 내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구나. 이제야 알겠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걸. 이제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 그래도 되겠니?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수진에게 보냈다. 며칠 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수진이 나타났다. 하얀 옷을 입고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말자는 꿈속에서도 그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 내가 갈게. 내가 배울게.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전과 달랐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수진에게 쓰지 못했던 말, 미안했던 순간, 그리고 고마웠던 기억들. 책상 위에는 봉투가 쌓여갔다. 그리고 언젠가 그 봉투가 모두 전해질 날이 오기를 바라며 말자가 수진에게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우체국을 오가며 봉투를 붙였고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동안 내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바로 용서해 줄 리 없지. 그날도 시장에 다녀온 말자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는 아들과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셨지. 그땐 진짜 힘들었어.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옆의 목소리는 수진이었다. 말자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다. 그냥 이제는 괜찮아. 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고. 그래도 미안하다. 그땐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오빠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들과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오래전보다 한결 단단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빛이 남아 있었다. 왔어요. 말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수진아. 그 말을 시작으로 한동안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말자는 숨을 삼켰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정말 미안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다. 말자는 국을 뜨며 자꾸만 수진의 눈치를 보았다. 수진도 밥을 뜨며 한숨 돌린 듯 조용히 말했다. 편지 다 받았어요. 말자의 손이 떨렸다. 그래? 네. 다 읽었어요. 감사해요. 말자는 한동안 국만 휘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수지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감싸 안는 듯했다. 며칠 후 수진이 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 방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어떻게? 책장을 옮기고 침대도 다른 쪽으로 놓고 창문을 더 열어서 바람도 좀 들어오게요. 말자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기뻤다. 수진이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처럼 행동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수진은 옷장을 열고 오래된 이불을 꺼냈다. 그 속에는 말자가 써두었던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다. 수진은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언젠가 수진이 다시 돌아온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수진은 이불을 개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잠 안 오니? 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수진아. 정말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가진 걸 뺏길까봐. 내가 아끼던 아들마저 널 더 아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미워졌어. 말자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고 속마음을 토해냈다. 근데 내가 틀렸더라. 수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절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미워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도 저도 서로 무서웠던 거예요. 말자는 그제야 어깨의 짐이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을 나섰다. 오후에 오겠어요. 말자는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거. 수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다. 수진아, 이제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다. 괜찮겠니? 수진은 봉투를 닫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왜? 이제 괜찮으세요? 말자는 천천히 웃었다. 응.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떨구고 식탁을 정리했다. 밤이 되자 말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이제는 벽 너머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 말이 거실에 가만히 스며들었다. 수진이 집에 돌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써먹하고 어색했던 공기가 이제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말자도 수진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미묘한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말자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시장에 다녀온 수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앉았다. 어머님, 요즘 장 보는 게 힘드네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말자는 무심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나랑 같이 가자. 수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냐. 같이 가. 수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나섰다.
오랜만에 둘이서 걷는 길이었다. 말자는 내내 말이 없었고 수지는 눈치만 보며 걸었다. 시장의 좌판마다 싱싱한 채소가 쌓여 있었고 상인들이 호객을 했다. 수지는 이리저리 돌아보며 가격을 물었다. 말자는 묵묵히 따라다니며 장바구니를 들었다. 어느 순간 수진이 작게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도 참 무서웠어요. 말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왜? 시장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젖은 며느리는 왜 저렇게 혼나나 그런 시선이요. 말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수진을 바라봤다. 이젠 안 그래. 네. 이젠 그런 시선 없을 거야. 내가 지킬 거니까.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말자는 수진을 힐끔 보다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손수건 3장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다. 처음 내가 왔을 때 준비해뒀던 거다. 그런데 줄 수가 없었다. 이제야 주네. 수진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감사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봤다. 뭐, 이제라도 주면 됐지. 수진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내 작게 말했다. 저도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줄만 알고 저도 미워했거든요.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랬어. 며칠 후 수진은 집을 대청소했다. 오래된 장롱 위에서 먼지를 털어내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가 가득했다. 수진은 조심스레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수진아, 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사실 무척 기뻤다. 그런데 왜 그걸 숨기고 자꾸만 차갑게 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 편지를 쓸 용기조차 없었어. 수진은 상자를 가만히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말자가 부엌에서 나왔다. 뭐하니? 어머니, 혹시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말자는 놀란 듯 멈춰섰다. 그러다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다. 그래, 아니었어. 수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다음 날 수지는 작은 화분을 사와서 거실 창가에 놓았다. 그 옆에 말자도 앉았다. 이거 무슨 꽃이니? 수국이에요. 함께 심어보고 싶어서요. 말자는 씨앗을 받아들었다. 좋지.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흙을 깔고 함께 씨앗을 심었다. 손끝에 흙이 묻으면서도 둘 다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고 수국이 자라면서 집안 공기도 변해갔다. 수진과 말자는 함께 식탁에 앉아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간 어머니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니. 그날 밤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아. 말자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작은 눈물이 흐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말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딸이니까. 수진과 말자의 사이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있던 어느 오후였다. 거실에 앉아 수국잎을 다듬던 두 사람 앞에 뜻밖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말자는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고 낯익은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말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찾아온 이는 바로 말자의 둘째 올케 윤이었다. 언제나 입가에 비아냥을 달고 다니던 그 여자. 어머님이랑 수진 씨가 요즘 잘 지낸다길래 궁금해서 왔죠. 윤희는 대뜸 집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윤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이제는 제법 며느리 티가 나네요. 전에 그 무뚝뚝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어요? 말자는 얼굴을 굳히며 윤희를 바라봤다. 용건이 뭐니? 아유, 무슨 용건이 있어야 오나요? 가족인데. 하지만 윤희의 시선은 계속 수진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네. 시댁 눈치도 안 보고.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 앞에 서서 말했다. 여긴 수진이 집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함부로는 하지 마. 윤희는 잠시 놀란 표정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님, 이제 수진 씨 편이에요? 예전엔 누구보다 엄했잖아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윤희는 앙칼진 목소리로 계속해서 빈정댔다. 저는 그냥 두 분이 이렇게까지 친해진 게 신기해서요. 예전에는 수진 씨가 울며 나가겠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기억은 지우고 싶었던 과거였다. 하지만 말자가 한마디 했다. 그랬지. 내가 잘못했어. 윤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이야. 수진 역시 눈물이 고였다. 윤희는 몇 마디 더하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두 분이 좋다면 저야 뭐.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말자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번엔 안 바뀌어. 윤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수지는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말자가 다가가 옆에 앉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단호하지 못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말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윤희가 두고 간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아. 조심해. 수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며칠 후 집안은 조용했다. 말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수진과 함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이건 어머님이 결혼하시던 날이에요? 그래. 그땐 참 어렸지. 수지는 앨범 속의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말했다. 어머님은 후회한 적 없으세요? 며느리로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인 거요. 말자는 앨범을 덮고 수진을 바라봤다. 없어.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정말. 나한텐 내가 딱 맞아.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자. 말자는 그 소리를 듣고 문 밖에 서서 중얼거렸다. 그래. 조금만 더. 며칠 뒤 시장에 다녀온 수진과 말자 앞에 또다시 윤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표정이 사뭇 달랐다. 어머님 수진 씨 죄송해요. 말자와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윤희는 손끝이 떨리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저 괜히 심술 부렸어요. 사실 부럽더라고요. 수지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부럽다니요? 윤희는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다.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며느리 편 들어주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윤희의 손을 잡았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말자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들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윤희는 눈치를 보며 수국 화분을 가리켰다. 이 꽃 예쁘네요. 수진이 웃었다. 어머님이랑 같이 심었어요. 말자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윤희가 뜻밖에도 사과를 하고 간 이후 집안은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수진과 말자는 함께 장을 보고 작은 꽃밭을 가꾸며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다. 윤희의 그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아. 그날 이후 수진은 자꾸만 윤희의 시선이 떠올랐다.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며칠 후 말자가 외출한 사이 수지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수진 씨죠? 네, 그런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최근에 큰돈을 쓰신 적 있나요? 수지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경매 공고에 어머님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요.
집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이 넘어간다고?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자가 돌아오자마자 수지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말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수지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작년에 윤희가 찾아왔을 때 돈을 좀 빌려줬다. 사업이 힘들다길래. 수진의 눈이 커졌다. 얼마나요? 이 집을 담보로.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쩌자고 그런 걸 말씀도 안 하시고. 말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땐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겠더라.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희였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수진 씨, 웬일이에요? 수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윤희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 담보로 가져간 돈 갚으실 거예요? 윤희는 잠시 웃음 섞인 침묵을 흘렸다. 어머, 그런 건 어머님이랑 얘기하세요. 전 그저 빌린 것뿐인데요. 지금 장난하세요? 이 집까지 걸린 문제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진 씨가 무슨 권리로 그래요? 아직 이 집 며느리라서. 그건 어머님이 결정할 문제죠. 수지는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더는 밀릴 수 없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윤희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하시든가요? 어차피 어머님이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전화가 뚝 끊겼다. 그날 밤 말자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결국 문이 열리고 말자가 들어섰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리하셔야 해요. 말자는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윤희 씨, 이 집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게 더 무섭죠. 그런 사람한텐 더 이상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며칠 뒤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담보를 설정했더라도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성이 보인다면 취소 청구도 가능하죠.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고. 그날 밤 말자와 수지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밥을 뜨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제는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말자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엔 너 믿고 따라가마. 며칠 후 윤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를 쳤다. 수진 씨,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적 절차? 웃기고 있네. 수지는 담담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머님과 제 집이에요. 더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윤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이 집을 지켰어. 내가 없었으면 어머님도 길바닥에 앉았을걸. 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를 바라봤다. 그건 내 생각이다. 이제 됐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수진과 말자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말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중얼거렸다. 내가 널 미워한 게 아니었다. 그저 겁이 났을 뿐이다. 수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말자의 손을 감쌌다. 이제 어머님도 저도 더는 겁낼 거 없어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말자는 작게 웃었다. 가족이구나. 그 순간 거실 안에 있던 수국 화분에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피어나겠다는 듯이. 윤희가 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났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동안 늘 누군가의 말다툼 소리나 숨죽인 눈치가 감돌던 거실이 이제는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다. 거실을 쓸고 닦으며 윤희가 남기고 간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수진의 손에 잡혔다. 사진 속에는 말자와 윤희가 함께 시장을 보러 간 날 찍힌 것이었다. 말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윤희는 어딘가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였다. 수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쪽 서랍 속에 조심히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수진은 부엌에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말자는 차를 따라 놓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미안하다. 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왜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윤희를 너무 믿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너무 어린 내게 집안 살림을 맡기고 윤희한테만 의지했어. 그게 다 내 책임이야. 수진은 말자의 손을 살짝 감쌌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어리석었어요. 윤희 씨가 어머님을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말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담보권은 정식으로 취소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진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이제 끝이 보이겠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윤희였다. 수진 씨,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무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요? 예전에 같이 가던 찻집으로 오세요. 찻집에 도착하자 윤희는 이미 와 있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고 윤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수진 씨,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수진은 놀라서 윤희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윤희는 입꼬리를 비틀며 작게 웃었다. 이제 질렸어요. 어머님이랑 붙어 있어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어머님을 힘들게 만들고 저까지 밀어내려 했어요?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몰라요. 질투였나 봐요. 내가 더 오래 함께 했는데 왜 당신이 더 잘해주나 싶고 왜 당신이 더 인정받나 싶고. 수진은 말없이 윤희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이 처음에 날 집에 들였을 땐 정말 고마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욕심이 나더라고요.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집은 수진 씨 거예요. 어머님도 결국 당신을 선택했잖아요. 난 이제 떠날게요.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윤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난 이제 떠날게요. 말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 윤희는 끝까지 떠난 것일까? 그날 밤 말자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윤희가 또 연락했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두겠대요. 어머님도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말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 아이도 처음엔 착한 아이였어. 그걸 내가 망쳐놨지. 수진은 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의 담보 취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수진은 그 길로 말자를 데리고 꽃시장에 갔다. 이제는 이 집을 꽃으로 가득 채워야겠어요. 말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우리 집이니까. 그날 저녁 집안에는 새로운 화분들이 놓였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수국이, 부엌 옆에는 작은 장미가, 그리고 방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말자는 부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수진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내가 참 못된 시어머니였지.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에겐 최고의 어머님이에요. 그 순간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듯이. 말자의 그 말 이후 수진과 말자는 다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자는 수진의 방 옆 작은 방을 비우고 새로운 가구를 들였다. 커다란 식탁을 사서 거실에 놓고 벽에는 가족 사진을 걸었다. 수진이 묻자 말자는 말했다. 여기서 다 같이 식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주말이 되자 말자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먼저 친척들을 불렀다. 몇몇은 놀란 목소리였고 어떤 이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이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불편하실 텐데. 말자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말자와 수진이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차리는 동안 현관문 벨이 울렸다. 하나둘씩 친척들이 들어왔다. 어색한 인사와 짧은 웃음, 그리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말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서 와. 오랜만이야. 식탁에 둘러앉자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수진이 먼저 물을 따르며 말을 시작했다. 어머님께서 모두를 부르신 건 함께 식사하고 싶으셔서예요.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는 뜻이시래요.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몇몇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말자의 손녀뻘되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자주 놀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다. 말자는 웃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놀러와. 식사가 끝난 후 말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수진이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자는 단호했다. 그동안 나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그녀가 날 용서해줬고 이제는 내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 수진은 눈가가 젖어 고개를 떨궜다. 다음 주말에는 마을의 이웃들이 찾아왔다. 말자는 수진과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며 그들을 맞았다. 말자 씨, 분위기가 달라졌네. 누군가가 말했다. 말자는 웃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밤이 되자 수진과 말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이 물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말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난 평생을 고립된 채 살았어. 하지만 널 보고 깨달았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결국 혼자라는 걸.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결국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며칠 후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윤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 씨. 두 분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안심이 됩니다. 언젠가 저도 찾아뵐게요. 사진 속 윤희는 웃고 있었다. 말자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기다릴게. 수진은 이제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말자는 매일 아침마다 수진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다. 가게 주인도 놀라며 말했다. 어머님이 며느리를 저렇게까지 챙기는 건 처음 보네. 수진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밤마다 수진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처음에는 지옥 같던 이곳이 이제는 가장 편안한 집이 되었다. 어머님과 나는 서로를 이해했고 이제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두렵지 않다. 그날 밤 말자와 수진은 마당에 작은 등불을 켜고 앉았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말했다. 어머님, 이제 행복하세요? 그래. 그리고 너도? 네. 저도요.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따뜻한 온기로 느껴졌다. 그리고 말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이토록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던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깨달으셨잖아요.
말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